제가 당뇨가 있어서 이 목이 잘 타거든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광위에서 이 KBS 사장 시절에 그 국정감사를 하거나 결산할 때 보면은 제가 물을 마시면은 꼭 그때 카메라 플래시가 확 터집니다. 다음날 기사 밑에 그 사진 설명은 물을 마시면 진땀을 흘리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정 사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현재의 언론 지형 그리고 미디어 악법 통과 뒤에 앞으로 있을 언론 지형을 생각하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 미디어 관련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임한 국가 권력기관이 어떻게 정치 권력의 사유물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미디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악법 통과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가 조금 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명박 정권의 속도전, 가령 미디어법 통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속도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친서민, 중도라는 이미지 정치, 물론 그 중에 일부 내용도 담겨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이미지 정치와 속도전에 지난 1년여 동안 있었던 인권의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1년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이야기들을 다시 되살려야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지켜져야 하는 국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이런 단체들이, 이런 권력기관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 미네르바 사건, MBC PD 수첩 사건, 심지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작가의 이메일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권리가 그렇게 무참하게 이메일이 증거가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산 참사,
박원순 변호사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간섭, 진중권 교수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여기저기 대학에서의 거부, 강의 거부, 그리고 재사건,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이 모든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극대화시킨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속도전과 이미지전으로 잊혀져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 이미경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정연주 KBS 사장 관둬라 하는 이야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 끝나고부터는 완전히 강도가 달랐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들만 모아보면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이야기만 모아보면은 이미 다 아십니다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 만나서 가한 사퇴 압박. 그때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전해들은 워딩은 정연주 때문에 못 해먹겠다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현실은 신태섭 이사,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KBS 이사진의 구성을 신한나라당적 구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사였던 신태섭 교수님, KBS 이사라 그래서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에서 해임됐다 그래서 KBS 이사직을 해임했습니다. 이거 개콘 소재거리 아닙니까?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신태섭 교수님한테 학교 당국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미 우리 단계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교과부에서도 개입하고 또 다른 데서 개입하니 내가 못 살겠으니 좀 제발 좀 그만, KBS 이사 자리를 좀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신태섭 이사, 그 다음에 6월에 접어들 5월 15일에 뉴라이트에서 감사원 특별감사 신청했고요. 바로 그 즈음에 그 전날 전 KBS 직원이 저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놀랍게도 감사원 감사는 6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때 여기 계신 박지원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박선수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절차가 감사원법을 어겼다라는 사실도 다 밝혀졌고요. 어쨌거나 감사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저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배임 건은 사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공소를 하는가라는 아마 상식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공소가 유지되지 될 수 없는 사건인데, 그 결과는 이번 1심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원로 법조 선배님 한 분, 조주리 변호사님 뵀더니 자기 법조인 생활 40년인데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결문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공소가 무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난해 해임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격 파탄자처럼 되어버리고
배임 혐의로. 그 밖에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 저는 무능경영인이고 천지에 이 KBS를 담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능 방만, 게다가 현저한 비리까지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휘부 검찰 최근에 다 승진했습니다. 저 이제 겨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재판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검찰 자료가 6천 쪽이었습니다. 한 개인을 그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인격적인 파탄자로 만들어버리고, 게다가 다른 일도 못하게 발목 잡고, 그리고도 그런 일 다 하고도 승진이 되는 이런 국가의 권력 기관의 관행,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것하고 더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했던 외주 제작사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KBS에 프로그램 공급했고 한류 열풍의 주류들입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엄청 높여놓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정연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연주 사장 비리 있나 없나 그거 들춰내려고 7군데 외주 제작사 정말 강도 높은 세무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문 닫았습니다. 국민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분들, 그 외주 제작사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최근에 그 외주 제작사 책임자 사장 되시는 분이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이면은 전화를 못했을 겁니다. 겁이 나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해서 정 사장 돈 자기한테 많이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세무조사 당해서 추징금 수십억 맞았대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문을 닫았고요. 국세청,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도 개입됐다는 것이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개입됐는지는 잘은 모릅니다만 김금수 이사장한테 사람을 보내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제 개인의 제가 혼자 그냥 이 짐을 지고 가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가 다 함께 아파야 할 매우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명천지에 있어서 될 일인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그 민주주의 가치 좀 지켜보려고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고난을 치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온당한 일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른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속도전, 이미지 정치로 해서 상당 부분 가려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끊임없는 깨우침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MB정권 출범 이후 특히 촛불 집회 이후에 제가 듣기로 지금 약식 기소를 포함해서 즉 검찰,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기소되고 벌금형 내리고 한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1000명, 저는 그래도 KBS 사장을 지났기 때문에 제 방어권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이름도 없는 우리 일반 촛불 시민들, 그들이 그렇게 공적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침해당하고 인격이 침해당할 때 외롭게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미디어 지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경험은 대강 적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은 역사에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로 말로서 저는 앞으로 증언을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글을 쓸 테니까 의원님들 열심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 지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우리 미디어 지형은 거의 9대1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지난번 미디어법 관련 국회에서 이야기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조금은 간과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미국하고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이 다양성 이야기들이 조금 제기되다 말았는데 사실은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그 사회의 구성도 그렇고 미디어의 분포 상황도 그렇고 거의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숫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균형 속에서 그 가운데 표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레이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레이건 데모크라트라 그래서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 있어서 레이건이 당선이 됐고 클린턴 대통령 당선될 때는 클린턴 리퍼블리컨이라 그래서 클린턴을 지지한 공화당원이 있어서 그 표 갔습니다. 아무튼 양쪽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보면은 거기가 비슷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큰 신문으로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있고 워싱턴 타임즈 있고 이렇게 매체가 거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분포 자체가. 그리고 팍스 뉴스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또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 개의 다른 팍스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있고요. 그 다음 케이블 중에 이 코미디 채널 같은 젊은 층이 많이 보는 프로에서는 팍스를 아주 대놓고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균형이 잡히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미 언론 지형이 9대1, 지금 이른바 좀 열린 자세 혹은 이 진보적이라고 쉽게 그렇게 규정을 짓는 매체가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보수신문, 조중동 플러스 이미 경제지들 다 비슷하잖아요. 신문 경우에는 거의 9대1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방송까지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우에는 5대5 정도의 균형이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9대1에 앞으로 방송, 조중동 방송까지 생기면은 9대1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방송이 지금 한쪽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MBC 같은 경우에 MBC마저 그 경영진이 바뀌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제가 6월, 7월 한참 그 마지막 고비로 갈 때 제가 세 분 어른으로부터 아주 큰 격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2000년 말에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신체 오른쪽을 온전히 못 쓰시는데 손으로 삐뚤삐뚤한 글씨로 꼭 저한테 편지를 써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당신 지금 112쪽 가지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뒤에 백낙청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렬하게 싸우다 죽으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두 분 어른이 자꾸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얼마 뒤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편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의로운 싸움 싸우고 있다. 그런데요, 그런 어른들로부터 듣는 밖에서 오는 격려가 참 큰 힘이 됩니다. 흔히들 KBS 사장 혹은 MBC 사장 많은 분들이 격려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요. 사실 저다들 격려들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격려, 지원, 사랑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나면은 은비영 사장한테 전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 후배들, 그 언론계 후배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너가 외롭지 않다. 역사가 함께한다. 장렬하게 싸워라. 그럼 버틸 수 있습니다. 그 MBC 엄사장, 사실 저 편지에도 썼습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다 받쳐주지요.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무리하게 해임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엄기영 사장을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그렇게 해임을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식으로 격려도 하고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또한 MBC 노조에게도 그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이 말씀 좀 꼭 오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PP가 아니고 보도까지 할 수 있는 보도 채널,
그 다음에 모든 KBS, MBC, SBS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채널까지 생길 경우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거의 이제는 6개의 방송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여론의 그 편중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그런 이 여론 형성의 편향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광고 시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뉴미디어 합치면 한 3조 5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요. 광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 풀 경우에 도대체 얼마의 추가적인 광고 수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큰 액수 기대 못한다 그럽니다. 대강 지금 나오는 보수적인 숫자는 한 5, 6천억 정도로 본다는데 그래서 지금 그 공영방송법 만들면서 KBS 이테레비 광고를 전부 혹은 80%를 옆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제 있을 때 그렇게 수신료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한나라당에서 요새 적극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이유 중 핵심은 ETV 광고입니다. 이테레비 광고가 1년에 한 6천억 되는데 그 중에 한 5천억을 옆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매우 제한된 방송 시장을 가지고 만약 종편이 3개가 생긴다면은 그 광고 시장을 가지고 6개 이상의 매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저질 상업 방송이 판을 칠 거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일본 예죠. 일본이 자꾸 요새 저 일본 예를 드는데 일본이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 체제와 신문방송 경영을 해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NHK 그 여러 정파가 있는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타협을 다 했습니다. NHK 회장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였어요. 온갖 정치적 타협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NHK는 거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없는 거세된 조직이라는 비판을 일본 내부에서 언론계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냥 교양 프로만 잘하죠. 무색무취한 싱크로드 같은 거. 그런 프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에 더해서 언론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비판적 기능 해야 되는데 그 전혀 못합니다. NHK. 나머지 민방은 큰 신문들이 하나씩 차고 앉아가지고 거의 오락 기능입니다. 거기 저널리즘 기능 거의 없습니다. 오락 기능입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참 낯뜨거운 프로들이 일본 민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우리 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럽은 특히 BBC 중심으로 하는 유럽 경우에는 공영방송 체제가 중심에 딱 서서 공적 서비스를 하고 그 주변부에 민방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공적 서비스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디어법 시행령이 시행돼 가지고 종편이 한 3개 좀 더 생겨서 한다면은 이 저질 시청률 경쟁이 아주 더 격심해지고 그래서 엄청난 저질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런 대기획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눈에 다 선히 보이는 그런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현재도 끔찍히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언론 지형이 앞으로 더 심하게 기울어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근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깨우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보 매체들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경향신문 정말 어렵습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MB 정권 이후에 정부 광고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대기업 광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정상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결과 지금 그 진보 매체들이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대 담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정권의 인권을 침해한 인격을 파탄자로 모은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은 물론 해야 되고요.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것과 똑같이 다른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절박한 언론 현황과 관련해서도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방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출발이 우선 실상부터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광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부 광고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각 매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 이른바 진보 매체라고 알려진 매체에 대기업 광고 사라졌습니다.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뻔하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찾아내야죠. 누가 전화를 해서 광고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권력이 작용을 했는지, 저는 그런 거 다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 매체, 그 다음에 언론 전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불균형 게임, 도저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실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우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 밖에서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각 매체에 유료 회원 적극 가입하셔야 됩니다. 프레시안에 지금 한 달 자발적인 참여자가 3,000명 밖에 안 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하는데 지금 5,000명 아직 턱걸이 못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부수 거기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조건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뭐, 그동안에 이야기 많이 드렸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Move On이라는 미국의 시민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사실은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 탄핵 때 출범한 겁니다. 클린턴 탄핵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해서 클린턴 지켜주자. 그래서 만든 건데, 이 단체가 조직이 두 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Move On Org Civic 이라 그래서 그냥 인터넷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오프 공간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는 주로 회원들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디테일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줄여서 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미국 연방선거법, 세법에 의해서 이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구성이 돼야 거기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또 후보들한테 도네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기둥이 있었어. 근데 지금 회원이 한 500만 됩니다. 참 돈 많이 모아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온갖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50 Ways to Love Your Country. 당신 나라를 사랑하는 50가지 방법. 근데 그 내용이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뭐 거대 담론, 추상적인, 관념적인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제가 거기서 무브온에서 하는 그 50가지 나라 사랑 행동 강령이죠. 보면은 이 5가지 이 캐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첫째는 연대의 힘, 뭉치는 것의 힘. 두 번째는 한 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투표장에 꼭 가라.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됩니다. 어떻게 투표장에 가느냐, 뭐 너도 찍고 너 사무실 직원 다 데리고 가고 뭐 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의 여러 얼굴들이라 그래서 미디어 대응책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이 개인 레벨에서 많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활동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참여가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거로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이어서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도 이제 밖에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나라 사랑 50가지 행동 강령, 우리 몸에 맞는 거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가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직원 몽땅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언론과 관련해서는 재밌습니다. 많이 읽고 텔레비 뉴스 적게 봐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편집자에게 편지 많이 써라. 그 다음에 어떤 편향된 보도를 보면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라. 자신의 개인 미디어를 만들어라. 독자란에 열심히 기고해라. 뭐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해라.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직접 길거리 나가서 후보 지지 캠페인을 해라. 돈을 기부하라. 집에서 파티 열어가지고 조그마한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들 지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라. 집회가 열리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행동 강령이 매우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제 미디어 관련 부분도 참 어렵다. 앞으로 미디어 방법돼서 완전히 조중동 방송 생기면은 완전히 이 정보와 여론의 흐름이 한쪽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진보 매체들을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진보 매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 광고, 대기업의 광고가 왜 왜곡되어 버렸는지, 그 과정은 정말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저 매체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듭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